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신, 인생 역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태조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평민 출신 황제입니다. 중국 역사상 평민 출신으로 황제가 된 게 딱 두 사람뿐이거든요. 한 고제 유방, 그리고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죠. 근데 주원장은 평민 중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사실상 거지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단순히 나라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훗날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중국 사학자 한 분은 중국 역사상 개인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주원장만큼 독특한 케이스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주원장은 어떤 사람이었고 중국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원장은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 말기 중국의 안휘성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적 이름은 주중팔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친근하죠? 주원장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46세, 어머니가 42세였어요. 두 사람 나이를 합치면 88이라서 팔이 겹쳤다는 의미로 중팔이라고 부른 거라고 합니다. 설명은 긴데 그냥 막 지은 이름이죠. 주원장이 태어난 원나라 말기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농민들 살기가 참 나빴습니다. 곳곳에 도적대들이 들끓고 기근도 심해서 주원장도 어렸을 때부터 굶주림이 일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주원장이 17세 되던 해에 가뭄이 심하게 들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그 와중에 주원장의 부모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장례식은커녕 시신을 묻을 자리도 없어서 며칠이나 그냥 방치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주원장은 먹고 살려고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탁발승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탁발승 아시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목탁치고 연불내면서 시주받는 스님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스님이지 사실상 동네 부잣집 기웃거리는 거지나 다름없었거든요. 이 시기가 주원장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요. 이후로도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원나라 말기에는 중국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년교라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쓴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홍건적이 원나라 관군이랑 싸우던 도중에 엉뚱하게 한반도,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려에 쳐들어와서 수도 개경을 약탈한 적이 있어요. 홍건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도적대 수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머릿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침략이었죠. 이때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명성을 쌓은 분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 그리고 최영 장군,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다시 주원장으로 돌아오면요. 주원장은 탁발승 노릇을 그만두고 여러 홍건적 두목들 중에 곽자흥이라는 사람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단 병사부터 꾸준히 공을 쌓아나가요. 주원장은 몇 년 사이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곽자흥도 주원장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주원장을 자기 오른팔로 삼더니 자기 양녀랑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곽자흥이 덜컥 세상을 떠났고요. 2인자 주원장은 곽자흥의 홍건적 세력을 접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았어요. 일단은 원나라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었고요. 또 주원장과 비슷한 홍건적 두목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주원장은 지혜로운 선비들에게 조언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란 게 뭐냐? 우선 절대로 백성들과 등을 지지 말 것, 그리고 원나라의 관군과 직접 싸우지 말 것. 첫 번째 원칙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원칙은 참 보기에 따라서는 야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걸 잘 지킨 덕에 주원장은 큰 덕을 봅니다. 다른 두목들이 원나라 관군이랑 싸우다가 약화된 틈에 뒤에서 세력을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죠. 홍건적 두목들 중에 자기가 몽골에게 무너진 옛 송나라 황족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할리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인 거죠. 주원장은 바로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다른 홍건적 두목들을 하나씩 물리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할리마만 남게 되자 익사사고를 가장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황제가 돼서 나라를 세웠죠. 그게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이 무렵이면은 원나라는 다른 홍건적이랑 싸우다가 힘이 다 빠지고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었어요. 주원장은 군대를 보내서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원나라 황제는 멀리 초원으로 도망가 버렸죠. 이게 1368년이었고요. 보통 이 시점을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건국된 시점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하죠. 솔직히 원나라랑 죽어라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홍건적 두목들 견제하면서 힘 키우다가 타이밍 잘 잡아서 원나라 막 다친 게 다잖아요. 그리고 출신도 별 볼 일 없었고요. 이제부터 내가 황제니까 무릎 꿇으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주원장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공포정치로 나라의 기강 잡기에 나섭니다. 주요 타겟은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개국공신들입니다. 일단 뭔가 꼬투리가 잡혔다. 가족들을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이 사람과 친한 사람들, 같이 공부한 사람, 같은 고향 사람, 편지라도 주고받았던 사람 샅샅이 뒤져서 모두를 죽입니다. 1380년에는 승상인 호유용이라는 사람을 연못죄로 죽였는데 같이 죽인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나 됐고요. 얼마 뒤에는 남옥이라는 장군을 연못죄로 죽였는데 이때도 같이 죽인 사람이 무려 1만 5천 명이나 돼요. 그리고 주원장 이분이 좀 독특한 게 어린 시절에 관한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탁발승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 꺼내기만 해도 죽였고요. 승려 승이나 빛날 광, 대머리 독, 누군가 자기 앞에서 이런 글자를 쓰면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발음만 비슷한 글자를 써도 죽였어요. 한 번은 어떤 선비가 주원장한테 이런 글을 바쳤거든요. 광천지하 천생성인 위세작칙,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낳아 세상의 법칙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주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은 대머리 독과 뜻이 통하니 내가 대머리였다는 걸 조롱한 것이고, 생은 승려 승과 발음이 비슷하니 내가 죽노릇을 했다는 걸 조롱한 것이고, 치익은 도적 적과 발음이 비슷하니 내가 도적이라고 욕한 것이다.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황제 옆에 가는 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누군가 황제 허락 없이 관직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황제 명령을 어긴 거니까요. 처벌 방법도 무지막지했습니다.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요참,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열,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박피, 무릎 연골을 빼내는 알슬개, 이런 끔찍한 형벌들을 직접 다 시행하고 참관도 합니다. 주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죽인 사람이 모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도 사람을 죽이니까 하루는 황위를 물려받을 손자가 나서서 제발 그만하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주원장이 가시가 잔뜩 박힌 몽둥이를 주면서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손자가 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황위가 그 몽둥이 같은 거다. 내가 그 가시를 전부 없애는 중이다. 그러니까 주원장은 이제 막 세워진 명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황권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만든 명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까 주원장이 승상 호유용을 죽였다고 했죠. 승상은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비의 승상은 제갈량이었어요. 근데 주원장은 호유용을 죽인 다음에 승상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의 결제 문서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도 승상 제도를 영원히 복구하지 말고 누군가 복구하라는 조언을 하거든 죽여버리라는 말을 남겼죠.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원장이 설계한 명나라는 황제에게 모든 결정권과 권력이 집중된 제국이었어요. 황제가 저잣거리 패싸움 소문부터 대신들의 부부싸움 소문까지 직접 다 수집하고 모든 결정을 전부 직접 내리는 나라였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실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원장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가 하루 평균 150건, 결제해야 하는 문서는 400건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8일 동안 1660건의 상소문을 읽고 3291건의 일을 처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유능한 군주였던 거죠. 그 덕에 명나라의 기틀은 제대로 쌓였는데요. 문제는 주원장 본인 말고 다른 황제도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말기로 갈수록 황제는 중요한 문건만 읽고 나머지는 황제를 모시는 환관이나 말단, 비서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심해집니다. 사장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겠다고 부사장을 없앴는데 비서들이 부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4대 암군이라고 불리는 황제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결국에는 나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됐던 거죠. 또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만큼 주원장의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나라, 꽉 막힌 나라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보다는 일단 황제 맘에 잘 들어야 출세길이 열리는 나라였던 거죠. 이런 권위주의가 명나라 300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청나라 30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 600년 동안 유럽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해서 중국을 추월하고 세계를 집어삼켜버렸던 거죠. 이런 면에서 주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화려했던 중화문명 몰락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누구보다 가난함을 잘 아는 사람, 거지 노릇까지 하던 평민 출신 황제가 만든 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권위적인 나라라는 점, 저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